자, 13주차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배려는 영어로 consider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배려에 대한 그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보면 사려 깊은 생각, 그리고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사려 깊게 생각한 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슬프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강의의 후반부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그 감정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가치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슬픈데 몰라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냥 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화가 났는데 몰라 이렇게 되면 내가 내 가치를 무시당했거나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게 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도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한데, 내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요. 결국에는 상대방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이해하기 어려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감정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감동,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겁니다. 감정에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상담이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 들어보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 통해서 관계가 좀 비틀려져 있다,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결국 그 관계를 잘 맺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경험할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자, 우리 배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저한테 얘기해 준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을 이제 해가지고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갔다 그래요. 그랬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하기를 임신입니다. 기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왜냐면 임신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임신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기쁘신가요? 이렇게 먼저 물어봤다 그래요. 이분이, 여성분이 당연히 당연하죠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대화죠. 그런데 이 의사한테는 굉장히 큰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배려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임신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대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에는 또 다양한 가치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언가 나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그거는 이 사람의 생존,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이 의사가 아마 기쁘신가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냥 축하합니다 라고 바로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당연히 행복해야 될 일이고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인데 나는 왜 부담감을 느끼지? 나는 왜 두렵지?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임신이라는 굉장히 축복된 상황에서도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혹시라도 모를 그 가치가 손상이 되거나 위협을 당할까 하는 마음에 배려를 한 거죠. 아까 배려의 정의가 사려 깊은 생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슬프거나 화나게 하지 않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려는 행동이다 라고 했죠. 자, 이런 예가 굉장히 좋은 배려의 사례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덴마크에서 굉장히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힌 로슈 덴마크라는 회사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로슈 덴마크는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회사의 CEO라면 직원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겠습니까? 자,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주일에 2번 퇴근 전에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가족의 저녁 도시락을 재료비만 받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세탁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회사에 어디 그 부서에다 맡기면 퇴근할 때 그 세탁한 세탁물을 가지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 정책을 폈다고 해요. 자, 이 복지 정책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복지 정책의 그 뒤에는 굉장히 큰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직장에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지친 몸으로 이제 집에 가죠. 그러면 음식을 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빨래를 하고 뭐 청소를 하고 자, 이런 식의 일을 이제 할 때 사실은 밥을 하는 시간 그리고 빨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직장인들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였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도시락을 챙겨주는 거예요. 저녁에 도시락을 들고 가면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밥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가족들이랑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리고 주말에 빨래해야 되고 뭐 다림질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침에 그 빨래거리를 가지고 오면 세탁을 해가지고 저녁 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세탁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에게 할애할 수 있었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 직원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롭게 생각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끔 도와줬고 결국엔 그것은 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 고마움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그 배려의 행동은 결국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배려라는 거는 가치를 공유하는 거고 상대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려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알고요. 어떻게 사회 정책에 반영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를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감정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감정을 먼저 보듬고 그 감정이 전하는 가치를 그냥 무시하거나 묵살해버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은 그러한 가치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한 감정이 있고요. 그러한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대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감정에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배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을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뒤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한 손에 우산을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 문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그러면 그분이 고맙다고 하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게 일종의 배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배려를 하면 기분이 막 나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도 그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존중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내가 그러한 가치를 존중한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우리 매슬로우가 욕구 위계 이론을 얘기할 때 중요한 하나의 욕구 중에 하나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자기 존중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뇌에 상대방이 아플 때 우리가 그것을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배려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면 나도 내 자존감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전에 제가 컴패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비. 근데 그 컴패션은 com과 패션, 고통이라는 거가 붙어 있는 단어다. 그 자비라는 거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죠. 거울 뉴런처럼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면 나도 고통을 느끼는데요.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거를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같이 즐거워집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배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는 이러한 배려들을 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작지만 배려하는 연습들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자를 위해서 자리를 보호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노약자가 탔을 때 앉아있다가도 이렇게 배려를 해서 앉게 해준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가치,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존중해주는 하나의 행동이고요. 우리 사실은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배려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더 배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한 번씩 실천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어떤 긍정 감정이 또 한층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또 만족하는 일기에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을 내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고 경험하게끔 하면 여러분의 긍정적인 스키마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배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가 경험하는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에 들어있는 가치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배려는 사회적으로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회 공동체의 약자가 지닌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중증정신질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자,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하고요. 그리고 낙인을 찍어서 대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차별을 경험하잖아요. 차별을 경험하면 가치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중증정신질환이니까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돼. 아니면 당신은 중증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어. 이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런데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중증정신질환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동일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 여러한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차별은 그러한 가치를 묵살합니다. 자, 이게 중증정신질환이 있든 없든지 간에 차별을 당하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죠?
그 화가 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2차적인 감정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질환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중증 정신질환이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 자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고통을 끊으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전달해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한번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비단 중증 정신질환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왜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 어울리지 못하는가? 요새는 노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노인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어떤 그룹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편견에 기반해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낙인을 찍어놓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사회에 있는 여러 약자들, 약자 계층들, 뭐 외국인 노동자, 뭐 중증 정신질환, 노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신체 장애, 뭐 다양한 약자 계층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자, 우리가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이 전달해 주는 데는 그 밑에 기저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회에 정책적인 제도를 바꿔나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가치를 존중해 주는 행동들을 했을 때 진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섹션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려는 상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배려는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배려는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켜 줍니다. 네 번째, 배려는 사회적 약자가 지닌 가치에 귀 기울이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3주차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